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던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이 새 총리로 선출되자 세습 정치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탁신 가문은 탁신 본인을 포함해 그의 매제와 여동생 그리고 이번에 선출된 딸 패통탄까지 벌써 4번째 총리를 배출하게 됐는데요. 2023년 총선에서 태국 민심은 왕실개혁과 군부 타도를 내세운 전진당으로 향했지만 위기를 느꼈던 탁신계와 군부는 힘을 합쳐서 이 당을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탁신 가문이 다시 총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태국 정권이 돌고 돌아 다시 탁신 가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전력난을 고려할 때 태양광 발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태양광 패널 시장을 선점한 중국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최준영 박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캠프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석한 콜린 칼 저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것이 현 정부의 규정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칼 전 차관은 공화당이 이어 민주당 정강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현 정부의 목표로 남아있고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학교 건물을 폭격해 최소 7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자지구 민방위 관계자는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전 피난민 수천 명이 머무는 학교 건물 2층에 이스라엘 항공기가 폭탄을 떨어뜨려 어린이 2명과 남성 5명 등 최소 7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하마스 테러 조직의 지휘 통제소가 숨겨진 무스타파 카프트 학교 단지를 정밀 타격했다면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0일에도 하마스를 목표한 거라며 가자시티 알바이틴 학교 건물을 폭격해서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양국 영토에서 상대국 군대가 작전할 수 있는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프라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각으로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이 새로운 방위 협력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안보 문제나 인신매매, 마약 밀수과 관련해서 양국 군대가 상대국 영토에서도 작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협정은 조약 수준으로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고 46.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11월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할 확정 관세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모든 수입 전기차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10% 관세를 포함해서 중국산 전기차엔 기존 잠정 관세 최고치보다 소폭 낮은 최고 46.3%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세율은 오는 11월부터 정식 적용되는데요. 모든 전기차에 부과되는 현행 10%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 최종적으로 19에서 46.3%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 초안에 대해서 상호 합의된 사실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미 우루과이 정부가 위험한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 의사 결정만으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우루과이 사회개발부는 오는 25일 국가의 의무치료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 지역사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해서 강제 입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강제 입원 제도는 거리에서 노숙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와 향정신성 물질 섭취로 인해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의료시설에 격리한 뒤에 치료를 받도록 당국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골자입니다.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안전을 명분으로 제도를 강행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당신 뒤에 우리가 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네, 계속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번 주 내내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민주당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다들 전당대회에 총 출동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첫째 날 19일 날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카고 시각은 20일 오후 9시 저녁 9시가 됩니다. 아직 네. 바이든 대통령 이제 첫 번째 연설하고 나서 이튿날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연설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어쨌든 네.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든든한 버팀목 하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의 미셸 오바마 여사가 나란히 연단에 올라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당대 첫 번째 날 연설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좀 네. 사실 슬프기도 하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감동적인 부분이 바이든 있었는데 대통령이 살짝 눈물을 맞아요. 훔쳤다고요. 올라오면서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 대통령직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은 미국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거다라고 말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52년간의 긴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스스로 권력을 포기한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찬조 연설했는데요. 네. 미국이란 이야기의 새로운 챕터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면서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더 이상 없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보통 여성들이 사회 진출할 때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걸 유리천장이라고 말하는데 하죠. 네. 어쩌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대선에서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천장을 뚫지 못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그걸 뚫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NN 방송에서는요.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으로부터 2개의 회프를 넘겨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젊은 새로운 후보와 함께 민주당 연합이 재건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역사를 새롭게 쓴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시카고에서 변호사 활동하면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연방상원의원이 되면서 그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카고가 정치적 고향인 맞아요. 거죠. 그래서 더 의미가 네.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둘째 날 행사에서 또 세컨드 젠틀맨에서 이제 퍼스트 젠틀맨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네.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그 에모프도 연단에 올라서 아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역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출신 인사들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대변을 맡았었던 스테파니 그리샴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네.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핵심 언론 참모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멜라니, 그러니까 영부인이죠. 멜라니 트럼프의 비서실장도 할 정도로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마음을 바꾼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쳐들어간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는데요. 연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으로서는 사실 연단에 그렇게 서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민주당을 위해서 연단에 섰다면서 자신은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해리스 부통령이 국민을 위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네. 계속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최측근이 마이클 콘 변호사도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안 했는데 또 등장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 네. 지금 11월 대선 앞두고 제3의 후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인데요. 대선을 중단하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인데요. 니콜 셰넌이 팟캐스트 출연해서 트럼프 캠프 측과 접촉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케네디 주니어가 출마를 포기한 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대가로 뭔가 좀 장관직 같은 것을 받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주지사가 대통령과 부통령을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좀 그런 위험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선택이 중도 포기를 하고 네. 트럼프 측을 지지하겠다. 이 얘기인즉슨 지금 해리스 측과 트럼프 측이 지금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지금? 네,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 한쪽에서는 우린 그런 말 한 적 그렇죠. 없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미 이 케네디 주니어에게 장관직을 약속할 수 있다라면서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에 케네디 주니어가 포기를 할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열려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정직의 중요 요직을 임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케네디 주니어 측에서는 보건부 장관직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만약에 케네디 주니어가 해리스 부통령에 접근해서 뭐 장관직을 약속을 해주면 출마를 했고 지지하겠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해리스 측에서도 그리고 자신들도 장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케네디 주니어가 다자간 대결에서 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기 때문에 이 5%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게 추가 좀 확실히 기울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로버트 케네디 F 주니어 후보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이자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이고요. 원래는 민주당 경선에 나가려고 했다가 지금은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러닝메이트인 니콜 셰너는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 브린의 전 부인이고요. 2022년 이혼했고 이혼 사유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바람핀 것 때문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래 머스크와 세르게 브린이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아내와 네, 그래서 이제 우정은 깨졌고요. 예.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 미국 대선 정치에서도 민주당이었는데 케네디 네. 후보, 주니어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고.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지금 이제 공화당 쪽과 손을 잡을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정하셨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거품 꺼진 파인다이닝. 네, 중국에서 아주 비싼 고급 레스토랑이 상하이 지역에 많이 몰려 있다고요. 네. 워낙 이제 여기가 국제 도시니까 그렇죠. 돈도 많고 좋은 회사도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은 중국의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좀 비싸고 소위 말해서 실속이 없는 네. 뭐 비싸니까 맛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가격 대비 너무 이렇게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양은 적고 맞아요. 가격은 비싸고. 네, 그래서 요즘은 가성비가 높은 식당을 찾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파인다이닝, 미슐랭 가이드의 개념이 중요히 알려지면서 요식업에서 이런 뭐 파인다이닝, 미슐랭 가이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 지식은 없지만 자본, 돈이 많은 사장님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안 그래도 이 식당이 많았는데 여기서 거품까지 끼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네. 결국은 줄줄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한 그 가게는 거의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지 겨우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 파인다이닝 정가가 우리 돈으로 165만 원 1인당 가격입니다. 오, 너무 비싼데요? 네. 근데 이거를 할인해서 128만 원에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할인해도 비싼데요. 그러니까 이거 해서 뭐 한 끼에? 한 끼에. 와, 네. 128만 원. 근데 어쨌든 예전 같으면 이벤트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그렇죠. 식당이었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미슐랭 가이드 3스타를 받은 한 식당에서 우리 돈으로 7만 원짜리
저렴한 메뉴를 출시했는데요. 그래도 또 누리꾼들이 이제는 거지 세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7만 원이 거지 세트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업계 경쟁이 워낙 치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진출한 레스토랑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업체들이 스스로 가격을 낮추면서 이익을 줄인 상황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미슐랭 레스토랑 거품 너무 많이 꼈다 이렇게 네, 말하고 네. 있고요. 뭐 해외 가더라도 미슐랭 레스토랑 우리 돈으로 한 37만 원에서 50만 원, 60만 원 돈이면 갈 수가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100만 원 훌쩍 넘는 거의 뭐 150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네네.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꺼질 거품이었다. 네.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돼 있다를 맞습니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음. 왜냐하면 요식업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네,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네, 그냥 자본력만 있어서 네, 주시를 그렇죠. 한 거니까 꺼질 거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진정한 엔잡러. 네. 뭐 누군가요? 엔잡러는 네.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직업 네. 일을 가진 거 말하는 건데요. IT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네. 가수에서 대통령이 됐다가 이제는 범죄자가 됐는데요. 미셸 마르텔리 전 IT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네. 불법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당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가게 된 건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글로벌 불법 마약거래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서 제재 부과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는데 여기에 마르텔리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됐습니다. 제재 명단에 올라가게 되면요. 미국 내 각종 금융 외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미 재무부는 마르텔리 전 대통령이 자신 영향력을 남용해서 미국으로 가는 여러 가지 마약들을 밀매하는 데 관여를 했었고 네. 불법 마약 수입금에 대해서 세탁한 것도 관여를 했다고 자금 하고요. 세탁에도. 네. 이제 관여를 했다고 하고요. IT에 기반을 둔 깽단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또 파악됐다고 합니다. 마르텔리 전 대통령에 앞서 2022년에 캐나다에서도 IT 국민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무장갱단에 대한 지원 혐의 때문에 제재 명단에 포함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가수를 하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된 건가요? 네, 1990년대 팝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네.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때 IT 정부가 굉장히 부패, 무능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를 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때 자신의 그런 좋은 이미지를 포장해서 네. 대권을 거머쥐게 됐고요. 그때는 또 스위티 미키라는 예명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네요.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었고요. 사실은 연예인 활동 말고는 이렇다 할 정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포장하면 좀 좋은 이미지가 그게 됐습니다만 오히려 새롭게 느껴졌겠네요. 그쵸.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실력 있는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을 이끌고 갈 힘은 없었던 겁니다. 네. IT가 2021년 7월 달에 조브닐 모이즈 당시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깽단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그때 모이즈 대통령은 마르텔리 전 대통령의 이제 후임자가 됐는데 지금 IT는 뭐 이제 태풍 때문에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살인, 강간, 납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살기 힘든 곳이 됐고요. 그러자 깽단이 설치면서 이렇게 힘든 나라가 됐고 이 네. 가운데 또 대통령이 범죄자까지 됐습니다. 아, 너무 어려운 상황에 네. 처해 IT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 텐데요. 친환경을 넘어 재활용으로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2024 파리올림픽, 패럴림픽이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면서 경기를 다 치렀는데 지금 패럴림픽 진행 중이고요. 근데 이제 친환경 넘어서서 재활용 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사용했었던 장비나 도구를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벼룩시장에 등장할 것 같은데요. 다음 달부터 올림픽에 사용된 장비, 물건 일부가 벼룩시장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네. 자원봉사자 사용했었던 모자, 유니폼 그리고 배드민턴, 셔틀콕, 선수들이 썼던 수건, 심지어 메달 수여식에 개항됐던 각국의 국가도 포함이 국기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총 600만 개 가량의 제품과 장비가 사용이 됐고 이 중에서 10%가 일반인들에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네. 파리 비롯해서 몽펠리에, 위시, 렌 이런 지역에서 패럴림픽 이후인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물건들이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장비 일부를 기업 간 거래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판매한다고 하니까 또 이런 것들도 좀 모으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또 연대 차원에서 스포츠 클럽이나 협회 측에도 물품을 기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파리 올림픽이 친환경 올림픽 표방했는데 네. 마지막까지 그렇죠. 재활용을 잘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파리에서 여행하신다면은 네. 벼룩시장 한번 가보시면
올림픽 그러게요. 기념품 말고도 실제 썼던 물건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보죠. 삶과 죽음의 공존. 네, 얼마 전에 알랭들롱이 사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소식 전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이 살았던 곳에 묻힐 것 같습니다. 네. 들롱은 병이 악화되자 두씨, 그러니까 자신이 살던 곳인데요. 거기 안에는 예배당에 묻히고 싶다는 얘기를 생전에 여러 차례 한 적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묻힐 것 같은데 원래 1971년에 여배우인 미레 다르크와 함께 여기에 살았었고요. 그러다가 네. 스위스로 잠시 갔다가 다시 두씨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자신의 반려견 수십 마리가 자신 소유지에 묻혀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견들과 함께 묻히고 싶었다는 것이 들롱의 유언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요, 사유지 매장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매장지가 도시 외곽에 있어야 되고요. 네. 적어도 주거지로부터 3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또 혹시 매장지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수질로 없다는 것을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고 지자체로부터도 승인 필요한데 이거는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태양은 가득히, 사무라이 등 90편의 영화에 출연해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미남 배우로 꼽혔는데요. 네.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투병생활을 했었는데요. 간병인과 들롱 자녀들 간의 불화 때문에 사실은 말년이 그렇게 평화롭지 못했었는데 네. 마지막은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지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같이 공존하는 그러네요. 들롱의 주거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기상특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10분을 기해서 강원도 철원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11시 10분 기해서 강원 철원 지역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이고요. TV,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의 기상 상황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전하실 때는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셔야겠고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역시 주변에 있는 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으셨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기상특보 전해드렸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텐시스의 I'm not in love 함께 듣겠습니다. So don't forget it. It's just a silly phase I'm going through. And just because I call you up, don't get me wrong, don't think you got it made. I'm not in love, no, no.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어젯밤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가운데 현재까지 3건의 인명구조와 72건의 안전조치 등 전국 곳곳에서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가방 의혹 검찰 수사가 종료됐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상세하게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메프와 티몬 사태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 4,300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과 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는 기존 1조 2천억 원에서 약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고된 대출 규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331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 넘게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2.5%, 석유 제품이 11.7%, 승용차가 7.9%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으로 가봅니다. 탁신 가문에서 또다시 총리가 선출되면서 세습 정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방콕 김종민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국 지금 제1야당은 강제 해산되고 총리는 해임된 데다 신임 총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선정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제1당의 전격적인 해체에 이어서 2주일 만에 현역 총리가 해임되었습니다. 네. 6개월 이내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하는데 해임 총리 불과 이틀 만에 새로운 신임 총리가 선출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뤄진 정치 경기 한판을 관람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신임 패텅탄 친나와 총리는 역대 최연소 총리이자 탁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와 전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되었고 최초의 부녀 총리가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고모에 이어서 조카가 총리가 되는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이틀 만에 새롭게 총리가 선출이 됐다고 하니까요. 예, 지난 16일 태국 하원은 연립정부를 이끄는 제1당 푸아타이당의 대표인 패텅탄을 제31대 태국 총리로 선출했는데요. 네. 바로 전날, 당일 오전까지도 세타 총리 임기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차이카셈을 차기 총리로 결정했다는 루머가 돌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속보가 뜨면서 패텅탄이 국회의사당을 찾았고 의회 위원들이 투표를 시작합니다. 조금은 부산한 움직임이 포착되더니 곧이어 패텅탄 친나와시 31대 신임 총리로 선발되었다는 뉴스 속보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태국 제31대 총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놀라움을 선사했죠. 그랬겠네요. 이 패통탄 친나와시 아버지가 탁신 전 총리인데 한 집안에서 이렇게 3명이나 총리가 탄생하니까 탁신 가문 정말 특별한가 봅니다. 태국에서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4명의 총리가 탄생한 집안입니다. 네. 탁신 친나와 현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 수상을 지내다가 쿠데타로 쫓겨났고 네. 탁신 총리에게는 처남이 되고 패통탄 총리에게는 이모부가 되는 쏨차이 웡사와시 2008년에 총리가 됩니다. 하지만 1년조차 채우지 못하고 실각했습니다. 네. 이후 패통탄 총리의 고모 잉락 친나와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였다가 다시 한번 군부에 의해 쫓겨나게 됩니다. 잉락 총리는 태국 정부의 쌀수매 관련한 뇌물과 비리 혐의로 지금도 여전히 국외에서 망명 중에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렇게 총 4명의 총리를 배출한 집안입니다.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집안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한 집안에서 총리 4명이나 나왔다고 하니까 대단한데요? 예, 맞습니다. 대단한 집안이긴 하죠. 네. 탁신 총리는 한국을 좋아하는 지안파입니다. 저도 우연히 탁신 총리의 재임 시절 방콕 시내 모 유명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예.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자 아주 반가워하면서 제게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과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신임 패통탄 총리 역시 한국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젊은 나이답게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에게도 관심이 많고 특히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네. 세타 총리 시절에는 태국의 한국의 컨텐츠 진흥원을 벤치마킹한 태국 컨텐츠 진흥원을 설립하고 부위원장을 역임했었죠. 패통탄 총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에게는 한국을 좋아하는 지안파 집안에서 총리가 선출된 것이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어드밴티지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태국 내에서는 어쨌든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것이 어쨌든 부정부패로 쫓겨나거나 축출된 총리들이어서 좀 반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패통탄 총리 선임 직후 이틀 만에 왕실에서는 신임 총리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네. 동시에 탁신 전 총리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 처리 그리고 더 나아가 도망자 신세 고모 잉락 전 총리에 대한 귀국과 사면 역시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지만 변수들도 존재합니다. 지금 태국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신임 총리 관련 뉴스들에 나오는 이름이 패통탄 친나왓, 탁신 친나왓 등으로 소개됩니다만 원래 이들 가족 이름은 시나와트라였습니다. 신임 총리의 정식 이름 역시 패통탄 시나와트라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지금 계속 친나왓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받아 쓰는 일부 외신들도 친나왓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는 시나와트라 가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탁신 전 총리도 왕실 모독죄를 비롯한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재판이 귀국 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네. 잉락 역시 정부의 쌀수매 정책 중 부정부패와 뇌물 혐의로 해임된 직후 해외로 도피해 살고 있습니다. 당시 농민들에게서 구입한 쌀은 지금도 정부 창고에 10년 가깝게 쌓여 있는데 네. 그 처리 역시 큰 골칫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왕실에 충성하는 왕당파에게는 왕권에 도전한 괘씸한 총리였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나라의 주요 통신 사업을 외국에 팔아먹은 나쁜 자본가 총리로 부정부패의 온상과도 같은 인물의 집안에서 탄생한 2세 총리. 그에 대한 비판의 눈초리는 당연히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사실상 제1당으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전진당은 해체하고 세습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실에 대한 불만도 쌓여갑니다. 동남아시아 세습 정치는 마치 전통과도 같습니다. 바로 이웃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가 아들에게 총리 자리를 넘겨줬고 필리핀 역시 마르코스 전 총리에 이어서 지금은 마르코스 주니어가 그 자리를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태국이 사실 국왕이 있어도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렇게 한 집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나라의 대표가 선출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권력의 대물림, 가족 정치의 그렇죠. 대물림은 불평등한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수의 유력한 정치 가문이 부와 교육 그리고 정치 권력을 대물림하다 보면 부패가 싹트기 마련이죠. 네.
태국 정치 현실을 바라보는 외신이나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들도 우려의 시선입니다. 우선 설마 그렇게까지 했던 일이 현실이 돼버린 것도 전혀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모두 같습니다. 네. 더구나 국민들이 선택한 제1야당 전진당을 외면하고 군부와 결탁한 현 여당에 대한 불신 속에 언제든 틀어질 수 있는 둘의 관계 속에서 과연 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19번째 쿠데타와 군부 정치 혼란 속에 그리고 이제는 민중의 선택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입속을 위해 결탁한 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놓인 현 상황 속에 외국인들은 태국 정치가 다시금 10년 후로 후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진당 젊은이들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젊은이들은 지금 태국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총리직을 수락하고자 국회의사당을 찾았던 패텅탄 신임 총리가 그날 입은 의상과 장신구 가격이 바로 그녀의 수락 장면을 찍은 사진 위에 덧붙여져서 지금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디오르 자켓, 까르띠에 시계, 아유. 에르메스 귀걸이 등등 총리 수락 명품들을. 연설을 하고 있던 그녀의 옷차림이 수억 원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녀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탁신 총리의 모습. 37세 신임 총리는 이제 선망의 눈초리 속에 숨어있는 날카롭고 가차없는 비판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벌써 전 국민에게 1만 바트 하나 약 39만 원 상당의 전자화폐 지급 계획을 중단하라는 아버지의 지시에 정책 자체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는 소문을 스스로 해명해야 합니다. 네. 패텅탄 총리는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기에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것이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네. 자신 주변에는 자신을 지지해준 연립정당 파트너들이 포진하고 있기에 함께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해산당한 전진당은 주요 인물들이 당분간 정치에 발을 붙일 수는 없지만 새롭게 신생정당을 설립하고 이름을 민중당, 즉 피플스 파티라 정하고 당원을 모집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6만 명을 모집한 민중당은 2,500만 바트, 한화 약 10억 원의 정치 자금도 모금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다음에야말로 진정한 태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으로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볼 텐데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뭐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네. 예, 전력 수요가 이제 치솟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3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치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전체 전력 수요가 102기가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어떻든 100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면 엄청 많이 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예전 같으면 뭔가 문제가 많았을 것 같은데 뉴스도 나올 법한데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저 예. 사실 그 뉴스 나올까봐 그렇죠.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전력 공급이 이제 큰 차질이 없었어요. 예, 예. 예. 뭐 대비를 좀 잘했나 봐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대비를 잘 해서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고장날 만한 건 고쳐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리해야 될 것들은 뒤로 미루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의외의 도움을 준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의외의 도움을 준 친구도. 예,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예, 뭐 태양광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네. 어떻든간에 가장 뜨거운 날에 가장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 전력 수요는 대부분 에어컨. 그렇죠. 예, 이게 많은데 에어컨 수요가 제일 늘어날 때 태양광이 이제 열심히 발전을 하면서 일반 석탄화력이나 가스화력, 뭐 원자력 이런 발전소의 부담을 상당 부분 이제 덜어주게 된 셈이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덜어졌을까요? 이게 사실은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에서 나온 전기가 다 한전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이러한 전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그냥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태양광 예. 패널만 설치하면 패널만 설치해놓고 내가 일단 쓰고 모자라는 전기만 한전에서 받아 쓰는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PPA라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발전하는 전기를 너한테 줄게. 미리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 집계가 이제 안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만 네.
어떻든 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한 17% 정도를 기여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태양광이 얼마나 기여를 했어라는 통계는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전력거래소, 대한민국의 모든 전력을 통제하는 전력거래소에서 매일 추산치를 내놓거든요. 네. 거기에 따르면 102기가와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17% 정도가 태양광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는 거냐 네. 궁금해하실 텐데 뭐 대충 평상시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하는 양만큼 기여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큰 도움을 줬네요. 이 태양광이. 예,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런 그렇죠. 약간 선입견이 좀 있긴 한데 나름의 역할은 역시 했네요. 만약에 태양광이 없다라고 네. 생각하면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 네. 나타날 수 있죠. 사실 오늘 같이 이제 비가 와서 비가 오면 태양광이 안 되는데 그렇죠. 습도로 높아서 사람들이 에어컨을 다 튼다. 그렇죠. 사실 오늘 같은 날이 더 걱정인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태양광은 어쨌든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원료 요금 만들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태양광 패널. 이 패널 요금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발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요금이 이제 중요할 텐데 네. 가격이 어느 정도나 낮아졌을까요? 지난 40년간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네. 4년마다 25%씩 오. 하락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니까 네. 40년 전체로 놓고 보면 한 100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사이에만 해도 한 60%. 최근 들어 더 빨리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2020년, 22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석탄 같은 경우가 미국 기준으로 메가와트 아워당 생산하는데 한 뭐 60에서 뭐 160달러 정도 든다 생각하는데 네. 태양광은 뭐 24달러에서 오. 40달러. 그렇군요. 뭐 가스도 한 40에서 100달러 오. 정도니까 뭐 옆에서 땅 파면 가스나 석탄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태양광이 제일 태양광. 싸다. 뭐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렴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해졌죠? 일단은 뭐 경쟁이 치열하면 뭐든지 내려가죠. 저희 그렇죠. 휴대전화 요금도 내려가고 뭐 네. 다 하는 건데 태양광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원가 하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 태양광 패널이 제일 저렴하다 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생산이 가능한지. 일단은 뭐 초반에는 중국이 이제 뭐 보조금도 주고 여러 네, 가지 네.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많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지금은 아주 저비용 구조로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그 중국이 전체 폴리실리콘 시장의 90%를 혼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 만드니까 네. 일단 쌉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중국제 폴리실리콘이 미제에 비하면 절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폴리실리콘으로 이제 인곳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인곳? 예, 이때 네.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뭐 세계 평균보다 저렴한 뭐 수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다양하죠. 잘 되는 곳에 아. 이 시설들을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가에서 경쟁력이 뭐 탁월히 있다. 네. 이렇게 볼 물론 수 이제 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인건비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강제 노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중국이 이렇게 저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태양광 패널로 만든 전기로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요. 아.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태양광으로 태양광 패널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료가 들지 않는 와. 예. 그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태양광 패널을 만들다 보니까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가스를 태우던 뭐 그렇죠. 뭔가를 태워야 예. 되는데 아.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저렴하게 되는 거죠. 진짜 원가 걱정 없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와트당 생산 비용을 비교해 보면 뭐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수준, 유럽에 비하면 절반 수준. 그러니까 중국제 패널을 당연할 수가 없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패널이 지금 세계를 휩쓸 수밖에 없다. 네.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태양광 패널들 잘 보면 이제 네. 중국산들이 꽤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산 이 태양광 패널이 한 80% 이상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여러 전문기관들 예측에 따르면 한 2, 3년 뭐 짧으면 2, 3년, 길어도 5년 내로는 95%까지. 그렇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열심히 만들던 유럽 3%, 뭐 미국 2%. 비교가 안 되네요. 예,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 열심히 태양광 늘리다 보니까 네. 중국산 패널 비중이 97%뭐 이렇게 이른다라고 해서 정치적 문제가 됐는데 요거보다는 실제로는 조금 낮아서 한 90%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도 이 중국산 패널은 별로 없어요, 의외로. 베트남산 25%, 말레이시안 15%, 태국산 22%. 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그러네요. 미국에 태양광 패널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산이 없는 이유? 이게 사실 이런 나라들이
태양광 패널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쉽지 않아 궁금하고.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들은 대부분 다 중국산 원료, 중국산 중간재, 중국산 장비 다 갖고 와서 맨 마지막에 뭐 포장, 예, 그다음에 베트남, 아주, 이렇게 가장 그리고 간단한 말레이시아. 네. 단계만 조립을 해서 국적 아. 세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미국도 중국산을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것도 막겠다. 그래서 아. 이제 우회 수출을 다 막아버렸어요 올해부터. 아.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는 보조금 줄 테니까 많이 생산해라. 그래서 네.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미국 내에서 태양광 시설을 이제 증설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 거는 막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많이 생산하자라는 쪽으로 가는데 네. 이제 유럽 연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양광 패널 많이 이제 유럽에서 만들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EU는 태양광 패널 보급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매주 새로 깔리는 원자력 그 태양광 패널이 원자력 발전소 1개 분량이다라고 정도 할 정도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현재보다 한 3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 합해 보면 지금 서울 면적이 한 3배 정도 되는 이제 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건 좋은데 네. 이제 문제는 다 중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이게 이제 유럽 정치인들의 마음을 이제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게요. 중국산에 밀려서 EU의 태양광 업계는 좀 아무래도 어렵겠네요. 네, 과거에 여러 지원도 많이 해주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EU 전체에서 태양광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80만 명 정도 네.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공장 폐쇄, 대규모 감원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아마 EU가 신속하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절반 이상은 날아갈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응책을 좀 마련하겠죠, EU 측에서도. 일단은 이제 중국산에다가 뭐 네. 세이프가드 발동을 해서 관세를 매기는 게 제일 좋은데 네. EU가 이걸 선뜻 못 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고율의 관세를 붙이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생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요. 아, 그러면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보급이 어려워지는 거죠. 사용 예, 못하죠. 그러니까 네. 저렴한 중국산 패널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빨리빨리 달성하는 목표를 가는데 네. 이거를 패널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2년에도 한번 관세를 부과했다가 네. 이게 늦어지니까 2018년에 관세를 폐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순된 상황에서 예. 어느 토끼를 잡아야 되느냐. 아, 그러네요. 좀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EU 입장에서는. 그럼 업체를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보조금 좀 줘볼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업체들은 이제 독일을 떠나가지고 네. 뭐 일단 미국으로 가자. 네. 예, 미국에서는 그래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네. 아니면 심지어 중국으로까지 갑니다. 아예 중국으로 차라리 가자. 중국에 가서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 그렇군요. EU로서는 진짜 딜레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산업과 네. 고용을 보호할 것이냐, 탈탄소를 빨리 달성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그래도 고용이 먼저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 이유는 저희랑 좀 달리 탈탄소 쪽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황을 쭉 듣고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도 예, 한번 우리나라 같은 짚어주실까요? 경우도 지금 많이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을 돕기 위한 방안이 없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산 패널들이 품질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예전 같으면 우리보다 탄소 배출량이 높으니까 너희들은 안 좋아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 뭔가 페널티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보다 탄소 배출량도 아, 적어요. 그래요? 예, 태양광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후 변화에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탈탄소 당연히 필요한 건데 또 아까 말씀해주신 고용이라든지 산업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하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친환경 탈탄소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녹색 산업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해서 네. 유럽이나 미국이 목표는 좋은데. 예, 했는데 시간이 한 2, 30년 지나고 나니까 다 중국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는 게 2024년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양광 패널 어쨌든 여름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이면에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 중에 뭘 잡아야 되나 네. 이런 이제 고민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대책을 좀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필 콜린스의 You Can Hurry Lov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